푹한 산 자락을 끼고 지어진 저택은 높은 담이 마치 성곽처럼 집을 둘러싸고 있었다. 대지가 높은 곳에 자리한 저택은 주변으로 건물들도 인접하지 않아 지극히 도사적이고 비밀스러운 하나의 독립적인 공간에 우뚝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넓은 부지에 있는 저택은 웅장함도 남달랐다. 대저택 송원재. 집주인이 소나무를 무척 아껴서 지어진 이름. 그래서 그런지 끝도 없이 펼쳐진 정원은 소나무가 조경수로 마치 숲을 이루는 것처럼 식재되어 있었다. 많은 소나무 중에서도 집주인의 애착이 한눈에 느껴질 정도로 공들인 독특한 모양의 조형수도 기품 있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군락을 이루는 듯한 소나무를 등지고 가장자리 담을 따라서는 송원재의 이름과 걸맞지 않은 벚나무가 이질감을 드러낸 채 일렬로 심겨 있었다. 그런데 이 벚나무가 가을을 보내고 겨울을 지나서 이듬해 봄이 오면 얼마나 기고만장해지는지 모른다. 담장을 따라 흐드러지게 만개한 벚꽃은 저택의 운치를 단번에 한 폭의 그림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아쉽다면 그 시기가 무척 짧다는 것이었지만 가을 해가 지평선에 맞닿아가는 시간이었다. 태양을 등에 업고 하늘을 파랗게 물들였던 빛이 대기 중으로 산란되어 한참 노을이 짙어가고 있는 그런 석양 아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송원재 정원을 걷는 이가 있었다. 백사원. 태강저축은행의 대표이사 타이틀과 함께 전국구 조직 태강의 인자이자 수장설태산이 유일하게 후계자로 낙점한 인물. 관리가 잘된 잔디 위를 익숙하게 걷는 사원의 어깨 위로 어디서 날아왔는지 가리피 내려앉았다. 상사의 어깨 위로 내려앉은 한 장의 낙엽이 눈에 거슬렸지만 남주는 그저 묵묵히 사원의 뒤를 조용히 뒤따르며 포자했다. 하나 흐트러짐 없는 꼿꼿한 자세로 자신의 상사가 일정한 보폭으로 걷고 있었다. 두 눈으로 담고 있지만 사람인지 작품인지 가끔은 헷갈린다. 남자도 혹할 만큼 빼어난 얼굴과 비율이 명작이 따로 없는 것 같았으니까. 그리고 온몸으로 풍겨대는 신비로움, 사원에게선 이상하게 그런 기운이 감돌았다.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신기하고 묘한 기운이 흘러넘치는 남자였다.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남주는 사원이 내뿜는 기에 억눌려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눈을 마주한 순간 단번에 사람을 압도하는 강한 힘. 그건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것이었다. 백사원의 기질을 여실히 보여준달까. 감히 함부로 도발할 수 없게 만드는 눈빛이었으니까. 남준이 잠시 이 생각, 저 생각에 빠진 사이 사원의 기다란 다리가 보폭을 키워 본체를 지나 한옥으로 지어진 별채로 향했다. 사원이 별채 입구에 다다르자 문 앞을 지키는 두 명의 수행원들이 꾸벅 인사를 하고 문을 열었다. 그가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안으로 들어갔다. 집주인의 취향이 고스란히 묻은 집 안은 고가구로 인테리어 되어 있었고 유물에 가까운 자기와 고가의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었다. 사원이 거실을 가로질러 내실로 곧장 걸었다. 오셨습니까? 태산이 아끼는 수족 중 하나인 경호실장 강일이 문 앞에서 인사를 먼저 건넸다. 그와 눈을 맞춘 사원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인기척하세요. 짧게 고개를 끄덕인 강일이 몸을 문 쪽으로 돌려고 했다. 회장님, 이사님 들어가십니다. 3초의 시간을 두고 강일이 여닫이 문을 열었고 사원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갔다. 안으로 들어서자 향긋한 차향이 제일 먼저 그를 마주했다. 태산이 유일하게 즐기는 취미가 타도였기 때문이었다. 이젠 이 향기도 익숙한 듯 사원이 내실 안쪽으로 저벅저벅 걸음을 옮겼다. 보료 위에 앉은 태산이 장침에 한쪽 팔을 괜 채 뉴스를 집중해서 시청하고 있었다. 부르셨습니까? 사원의 인기척에 태산이 시선을 돌려 고개를 들어 올렸다. 가 앉아. 태산이 지시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 역시 소파로 향했다. 소파 상석 옆으로 있는 서브 테이블 서랍에서 태산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사원에게 건넸다. 결혼해. 태산이 건넨 것은 한 여자의 프로필이었다. 저란 놈의 의견 따윈 필요 없는 일방적인 통보. 태산이 저의 결혼을 원한다면 뭐 그 정도쯤이야. 네. 가타부타 없어? 없습니다. 결혼도 내 마음대로 시키는데 짜증도 안 나? 준비하겠습니다. 새끼 토를 다는 법이 없어. 평생 그렇게 살기로 마음먹은 놈이니까요. 하하하. 이 같은 사원의 대답에 태산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내실 안에 가득 울렸다. 사실이었다. 사원은 태산이 저를 거둬
먹여준 그날로부터 설태산의 종이 되어 발닦개로 사는 것에 인생의 의미를 두었으니까. 그렇기에 태산이 결혼을 원한다면 그깟 결혼 따위 문제될 게 없었다. 생각지도 못한 아이가 한국 땅으로 돌아와 복병이 되기 전까지는 11월 중순, 원래 한국 날씨는 이런 건가? 제이는 얇은 외투를 여미며 어깨를 움츠렸다. 가을이 겨울로 막 넘어가려는 시점이라 그런지 날이 꽤나 쌀쌀했다. 그런데도 공기는 산뜻해 기분이 묘하게 방뜨며 엔도르핀이 도는 것만 같았다. 아드레날린, 도파민까지도. 처음으로 밟아보는 한국 땅. 아니, 처음은 아닌가? 태어나기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라고 해두자.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되어 떠났으니 제 두 다리로는 처음으로 밟아보는 한국 땅이잖아. 그렇다면 얼마 만에 온 거지? 22년 만인가? 다시 돌아왔다 해도 기억조차 없는 낯선 땅이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낯선 곳에 덩그러니 혼자 내던져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째서 낯설지가 않은 걸까? 오히려 이 편안함은 뭔가 싶다. 공기도 냄새도 모든 것이 익숙한 느낌이었다. 기억이 존재하지 않으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곳에서 들이마시는 공기와 이 나라의 냄새가. 이런 현상들이 제이는 재밌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했다. 그녀는 외투 주머니에 접어 넣어놓은 메모지를 꺼내 펼쳤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반듯하게 적어놓은 주소를 곱씹어 읽고 캐리어를 밀며 택시 승강장으로 향했다. 횡단보도를 걷는데 여러 가지 감정이 밀려들었다. 들뜨며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한 다양한 감정들이 머릿속을 흩트려 놓았다. 제이는 이런저런 기분을 느끼며 택시에 올랐다. 아무튼 그녀의 심장이 간질간질 부풀어 오르는 것만 같았다. 류제인의 인생이 막 스타트. 아자아자 파이팅. 겁이 나는 만큼 속으로 결연한 다짐을 해보는 그녀였다. 어디가 되었든 거기보다는 최악은 아닐 테니까. 다시 시작해보는 거다. 힘들었던 날들은 전부 잊어버리고. 제이는 일부러 더 괜찮은 척 힘을 냈다. 억지로 밝은 척, 행복한 척, 당당한 척. 그래야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니 일부러라도 더 웃어보자고 다짐하면서